자, 이제 전자가 하나뿐인 수소 원자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 꼴이 뭐였습니까? 바로 요런 꼴이었죠. 요런 꼴, 요런 꼴. 보이세요?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H 이거 이름이 뭐였죠? 제 이름이 뭐였죠? 바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였죠? 기억나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그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파동함수에 연산을 해주면 뭐가 냉큼 나왔죠? 뭐가 냉큼 나온다고요?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방정식을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전자가 됐건 원자핵이 됐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1, 2, 3차원 몇 차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관찰하는 세상은 3차원이잖아요. 원자핵이 됐건 원자핵이 됐건 전자가 됐건 우리의 3차원에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3차원을 표현하는 방법 XYG, XYG에 뭐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직교좌표계죠. 그래서 직교좌표계로 표현된 파동함수에다가 해밀토니안 연산을 해주면 역학적 에너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런 방정식을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했다. 그런데 저 직교좌표계는 그 다루기 편하다 그랬어요? 불편하다 그랬어요?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뭐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다가 극좌표계로 바꾼다. 그래서 이 파동함수를 앞으로 r 시타 파이의 극좌표계로 함수들을 표현하겠다. 어쨌건 그때도 해밀토니안 연산해주면 이런 식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계산될 수 있지. 그런데 수소 원자 모델에서는 어떤 큰 가정을 하냐면 이 세 개의 좌표 중 거리 좌표만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시타 파이로 되어 있는 부분 두 부분으로 얘네들이 나뉜다 라고 가정을 해준다고 했었죠. 그 가정을 무슨 가정이라고 했어요? 변수 분리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변수 분리.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계가 이게 바로 변수 분리 단계다. 이때 오바마 R 이름이 이게 처음 나오는 거라서 자꾸 반복해야 이름이 외워집니다. 아시겠죠? R 이름이 레디얼 파트. 무슨 파트? 레디얼 파트. 그리고 요 뒷부분 이름이 앵귤러 파트.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구할 건데 이 계산 과정에서 기가 막히게도 요 두 부분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앵귤러 파트, 이 앵귤러 파트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어떤 수리적인 이유 때문에.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자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거 먼저 구한다고? 뭐 구한다고 치자 해서 수학자들이 막 구해놨겠죠? 막 구해놓은 그 결과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 교재 33페이지의 표 4에 나옵니다. 자, 33페이지 표 4 한번 보실까요? 찾았어요? 33페이지 표 4. 찾았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표에 나와 있는 여러 수식들. 그게 구해놓은 몇몇 레디얼 파트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수학 시간도 아니고 물리 시간도 아니니까 이 수식들을 가져다가 막 실제로 적분하고 그럴 리는 없을 거고요. 거기 표에 나와 있는 수식들의 성격들만 살짝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 잘 보면 그 표를 보면 함수들이 다 어떤 변수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시타와 파이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시타와 파이 변수. 맞나요? 맞죠? 그래서 함수들을 쭉 보면 뭐 물론 어떤 함수는 상수함수도 있을 거예요. 맨 첫 번째 나오는 건 상수함수 루트 4파이분의 1이라는 함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수함수를 빼고는 변수들이 다 뭐예요? 시타 아니면 파이로 다 정리가 돼 있을 거야.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이 표에 나와 있는 그 함수의 결과들은 그게 다가 아니고 실제로는 그 함수들이 무한계가 있어요. 무한계. 그 무한계 중 일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뭐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이라고 하는 독특한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 모양들이 이 수식을 보고 그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수식들이 지금 제시가 돼 있는데 무한계 앵귤러 파트들 중 몇 가지만 거기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때 잘 보시면 그 앵귤러 파트에 뭐가 보이죠? 그 앵귤러 파트 잘 보시면 이상한 거 하나 보일 거예요. 뭐가 보여요, 거기? 허수 아이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허수 아이 찾았어요? 폴, 이때는 날 보지 말고 그 표를 봐야지. 진짜. 폴. 폴, 그 허수 아이 찾았어요? 찾았죠? 네. 진짜. 폴. 그래. 어쨌건. 그래서 앞서 뭐라 그랬었냐면 파동함수라는 게 원래부터 복소수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물리적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앵귤러 파트를 보면 거기 진짜로 허수 아이가 들어있는 게 보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파동함수가 복소수 함수라는 게 이런 뜻인가 보다. 됐죠? 그리고 이때 이 표사에 나와 있는 이 몇몇 해들에는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계 조건.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바운더리 컨디션이고요. 우리말 번역은 경계 조건입니다. 이 경계 조건이라는 말은 원래 수학 용어입니다. 정확하게는 미분 방정식 용어입니다. 그러면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함수들, 그 함수들이 존재하게 해주는 조건, 그걸 경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 조건이 아니면 어떤 원하는 함수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게 애매한데 나중에 미분 방정식을 배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경계 조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요렇게 어디 가지 않고 위아래 상하 운동만 하는 웨이브를 무슨 웨이브라고 했죠? 이런 걸 정상파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요런 정상파가 어떻게 나타나기도 하냐면 요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요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기억나죠? 그래서 이때 이 정상파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L이라고 할 때 주어져 있는 L이라는 현의 거리 안에 파장 절반짜리가 N개 들어있을 때 그때 정상파가 맹그러진다라고 했죠? 그럼 이때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은 N이 얼마인 거예요? 이 조건은 N이 뭐일 때 이 조건인 거예요? N이 1일 때 이 조건이죠? 라비 알겠죠? 이 정도는 알죠? 이 수업 봤죠? 그 다음 요거는 뭐야? N이 2일 때고 요 조건은 N이 3일 때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요 N이 1, 2, 3 이럴 때만 정상파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연수 1, 2, 3 등으로 표현되는 이런 개념을 수학에서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정상파를 만들어내는 이런 자연수 같은 것들이 넓은 의미의 경계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n이 1.5인 정상파는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절대 안 만들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n이 1.5인 정상파가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못해요? 증명 못합니다. 증명 못해요. 증명 못해요. 오! 그럼 왜 1.5는 안 되고 1, 2, 3만 되죠? 경험이에요. 경험. 정상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인간이 경험으로 알게 된 거지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경험적으로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요? 이런 거 경험적으로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운동장에 가서 사람 둘이가 줄을 잡고 흔들면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고 했죠. 진짜로 운동장에서 사람 둘이 줄 막 흔들면 이거 아니면 이런 게 만들어진다고. 다른 건 절대 안 만들어져. 왜 다른 건 절대 안 만들어지느냐? 모르지 뭐. 그게 우리의 우주 구성인가 보지 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웨이브들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거고 이런 숫자들을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분야에도 저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 미분방정식에서 일반화하여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 경계 조건이라고 해도 될 걸 양자역학에서는 이 경계 조건을 뭐라고 이름을 달리 부르냐면 퀀텀 넘버라고 달리 부르는 거예요. 즉 미분방정식에서 활용하던 경계 조건을 그대로 써도 되는데 그걸 양자역학에서는 퀀텀 넘버라고 대신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퀀텀 넘버 우리말 번역 양자수라고 번역합니다. 즉 어떤 양자수 조건에서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그 파동함수들이 규정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게 이 앵귤러 파트에서는 몇 가지가 나타난다고? 찾아보니 두 가지가 나타나더라 이거지. 그 두 가지 각각을 하나를 L, 하나를 ML이라고 쓴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요 L이라고 하는 녀석의 이름 그게 바로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말 번역은 각 운동량 양자수 이렇게 번역하면 가장 직역에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자, 앵귤러 모멘텀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다?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건데 혹시 여러분 물리 시간에 각운동량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을 거예요. 이게 각운동량이 그 공교육 과정에서는 가리키질 않거든요. 대학교과 과정에서만 나오는 거라 뭐 특별히 물리에 관심 있거나 뭐 아니면 뭐 물리 경시대회 했거나 뭐 그런 친구들은 각운동량을 배우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대학교과 과정에 나오는 거라서 이게 이제 각운동량이라고 하면 고등학생들은 이게 뭔 말이지 싶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운동량 양자수를 일제시대 때 무슨 시대 때? 일제시대 때 얘를 부양자수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일제시대 때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이거 너무 일본식이다 라고 해서 요즘 바뀐 게 방위양자수예요. 그래서 방향을 나타낸다 뭐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 부양자수, 방위양자수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내가 봤을 땐 직역에 가까운 번역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각운동량 양자수를 나는 추천을 드리는데 뭐 인간의 뭐 정치적 성향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친밀하면은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이렇게 쓰시면 되고 친일파면은 부양자수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자기의 정치적 성향은 뭐 다 다르니까요. 아시겠죠? 라비? 친일, 친미 어느 쪽이에요? 아, 친미 쪽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라비는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하겠죠? 자, 라비 읽어봐요. 시작. 영어로 읽어봐요. 모멘트가 아니고 모멘텀. 그렇지. 그죠? 잘했어. 알겠죠? 하여튼 표기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 L. 자, 그러면 이렇게 됨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분방정식 전체를 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때 L이 0이다, 1이다, 2다, 3이다를 관습적으로 일컫는 표현이 있습니다. L이 0일 때를 S, 1일 때를 P, 2는 D, 3은 F 이런 식으로 관습적으로 표기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관습에서 온 표현인데 원래 뭐 이렇게
샤프, 뭐 디퓨즈, 파셜,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의 이제 축약어인데 어차피 뭐 관습으로 온 거라 한국 뭐 이렇게 동양 문화로는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없는 표현이거든요. 그냥 뭐 기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운동량 양자수가 0일 때는 S, 1일 때는 P, 2일 때는 D, 3일 때는 F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 SPD, F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FD는 그 뭐냐면은 알파벳 순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붙이자면 F, G, H, I, G, H, I, J, K, L면도 펴면 되는데 그런 건 나올 이유도 없고 SPD, F까지면은 그냥 떡을 치고도 남아요. 아시겠죠? 네, 이게 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이 앵귤러 파트를 규정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양자수 바로 매그네틱 퀀텀 넘버입니다. 자, 매그네틱 퀀텀 넘버는 고지고대로 그냥 버정을 해줘요. 어떻게? 자기 양자수. 자, 앞으로 퀀텀 넘버 말이 너무 기니까 내가 앞으로 그냥 QN 이렇게 줄여 쓸게요. 알겠죠? 그래서 매그네틱 퀀텀 넘버는 그냥 우리말로 자기 양자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자, 표기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ML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미 이 표기에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자기 양자수가 어디에 종속돼 있다? 이 자기 양자수가 어디에 종속돼 있다? 보시다시피 각운동량 양자수 여기에 이미 종속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그 값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마이너스 L에서 L까지 정수로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마이너스 L에서 L까지 정수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 L이 규정되면 여기에 있는 ML도 규정이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와 매그네틱 퀀텀 넘버가 앵귤러 파트를 규정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표 4를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표 4를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표 4를 보면 거기에 몇몇 해들이 나와 있다곤 하지만 그 해들이 중구난방으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죠. 뭔가에서 데이터들이 정리가 되어 있잖아. 그 뭔가가 뭐냐? 바로 L과 ML이라고. 그래서 L과 ML이 무슨 값일 때 무슨 값일 때 무슨 값일 때 무슨 값일 때 거기에 함수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죠? 정리가 되어 있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L과 ML이 앵귤러 파트를 규정해주는 뭐다? 경계 조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들을 한번 봐두시기 바란다 이런 말이죠. 좋아. 어이? 누가 보고 있는데? 김현우. 거제도의 김현. 거제 친구 중에 김현우 친구라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네요. 내일 또 거제도 수업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보세요. 거제도 수업 몇 시에 하는지는 그 단체 카톡방에 다 있잖아요. 다른 수업 하고 있다고요? 그럼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일 거제도 수업은 11시 반에 합니다. 거제도 오셔서 들으셔도 돼요. 네, 아침 11시 반. 라비, 거제도 11시 반에 가는 거 어때? 뭐라고요? 영어요? 그래, 영어 중요하지. 자, 어쨌건 좋았어. 자, 그래서 여기에 표사에 나와 있는 내용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만 살짝 해봅시다. 하나만. 자, L이 0일 때 ML이 이렇게 규정이 된다고 했죠. 그럼 몇몇 예시만 한번 들어볼게요. 자, L이 0이다. 그러면 ML은 무슨 값이 가능해요? 0 가능하죠. L이 1이다. ML이 뭐가 가능해요? 마이너스 1, 0, 1이 가능하죠? L이 2다. ML이 뭐가 가능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때 L이 0일 때는 몇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가 나오죠? L이 1일 때는 몇 가지가 나와요? 자기 양자수가 3가지가 되고 2일 때는 5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때 귀납적으로 어떻게 생각해도 좋으냐면 이 자기 양자수는 몇 가지가 존재한다? 2L 플러스 1가지가 존재하겠구나. 아시겠죠? 이렇게 단순 개수 세기가
저번 중간고사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선배들 뭐냐면 중간고사 때 아시겠죠? 뭐 이런 생각도 해두도록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 앵귤러 파트에 대한 아주 간단한 얘기만 해봤어요. 다음 시간엔 이 앵귤러 파트가 수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왜 아까 그 오바마가 뭐라 그랬어요? 이 앵귤러 파트 보고 오비탈 그린 거냐고 물었었잖아요. 그걸 한번 실제로 해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왜 안 해? 끝.